네, 오늘의 정치본색 촌철살인의 논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그냥 화나는 뉴스들만 계속 있어서 그냥 헛웃음이라도 지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라도 경로하지 말자. 네. 심장도 모를 것 같아. 웃으면서 하자, 웃으면서. 네. 계속 이러니까 좀 심하다. 맞아요. 야. 이게 악어 관상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네? 악어 관상이라는 게. 뭐가 퇴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입틀막 당할 때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권익위 사망의 날인가?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게. 도덕성의 퇴행인가? 우리 사회의 기준이 어디까지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내가 순방길 떠나시니까 그날 오후에 이렇게 꽃단장 해드린 건가?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이거 뭐 받은 거는 다 우리가 봤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권익위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권익위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예.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인데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이 법을 실제 위반했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결과를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재형 목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조사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논의를 해보니까 이거 뭐 따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논의를 종결을 그냥 한 걸로 권익위 논의는 끝낸 거죠. 대통령이 알았는지 여부도 물어보지도 않았죠. 권익위 조사에는 없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죠. 알았는지 몰랐는지. 권익위 멘트가 너무 심플한 거죠. 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 공직자 공무원의 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종결한다. 굉장히 간단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요거 중앙일보 보도하고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종 약간 경론이 오가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원들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거는 이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으니 실익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기관에 넘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그거고 권익위는 권익위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그런 식으로 연결짓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이 불소추하니 이거는 정지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들이 사실은 이거는 검찰에 떠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법적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권익위한테.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사는 진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언론에 쭉 나오는 게 첫째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조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조사를 진행해 봤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으면 그걸 두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냥 그건 얘기를 그냥 안 하고 있는 거고 둘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이 당시에 이후에는 알았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했는지 언제 인지를 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등등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도 이 중요한 대목일 텐데 확인을 했느냐 조사를 했느냐 안 했다는 거고 그냥 안 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알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다면 결국은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알았다라면은 요거를 이제 신고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청탁금지법상에. 그렇죠. 신고를 한 것이냐 신고를 제대로 언제 알고 언제 한 것이냐 안 했다면 왜 안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해서 이 조사를 근거로 논의하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조사 자체가 없었고 논의를 해서 요건이 안 맞아서 종결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면은 경향신문 사설 같으면은 이렇게 꼬집어놨어요.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 없이 논의하고 종결합니까?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다 이렇게 봐주나요? 권익위는 그럼 왜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지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규정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권익위가 이거를 이제 종결한 거의 규정이 뭐냐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종결 처리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종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언론 매체 등에 이제 다 공개된 게 전부 맞느냐? 뭐 맨날 나오잖아요. 또 새로 나오고 또 새로 나오고 또 새로 나오는데 언론 매체에 나온 걸로 판단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거부터 이제 문제인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청탁금지법 8조 4항에 보면은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조사 뭐 불소추라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사를 하는 신용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작년 12월 19일에 처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권익위의 규정상 60 플러스 30입니다. 60일 안에 해야 되고 연장 30일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60일이면은요 이제 3월 말이에요. 3월 30일이에요. 예. 그래서 총선 전에 이거를 해야 되니까 부담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넘겼죠. 그래서 연결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4월 30일이 이제 90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겠다. 왜냐면 규정에 돼 있잖아. 그럼 4월 30일 전에는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다가 여사님 외국 나가니까 거기에 꽃게를 깔아줘? 아, 나 진짜 백보 양보해가지고 권익위가 너무 뭘 열심히 하느라 이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불가피하게 규정은 어겼는데 진짜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거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여서 논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논의 내용도 매우 심플한 거잖아요, 내용이. 그 심플한 걸 하느라고 100일 넘게 이러고 있었다는 게 이해를 누가 해줍니까, 이거를? 네, 기본적으로 권익위 말은 사실관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서 종결한다라고 했는데 배우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공직자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법이 생길 때 굉장히 논란됐던 게 배우자가 공무원을 우연히 만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명목을 따지지 않고 선물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하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우연히 공직자라는 이유로 선물도 못 받냐. 개인 자유 침해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은 윤 대통령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일테면 공직자가 자기 배우자가 내 직무 관련해서 금품 받은 걸 알고도 신고를 안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만에 처한다. 그 처벌을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꼭 이거를 청탁금지법으로만 가둬놓고 그 청탁금지법만 위반했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프레임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뇌물죄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곰곰이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특수부 검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3자 뇌물죄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이제 제3자 뇌물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청탁 유무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북 관계 관련해서 앞으로 뭐 큰일 같이 해보시죠. 이것이 이제 청탁이냐? 근데 이제 그렇지. 부정한 청탁 유무가 쟁점일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건 김건희 여사로 포인트로 옮기면 오늘 이게 언론이 지적하는 게 그리고 많이들 말씀들 하신 게. 김건희 여사로 포인트로 옮기면 뇌물은 그러니까 결국은 공직자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로 포인트로 옮기면은 알선수재가 가능하냐 여부가 또 쟁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청탁으로 볼 거냐는 뭐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어떤 상원의원의 뭐 어디에 국립묘지 안장 뭐 이런 거를 김창준 의원 알아봐 달라든지 등등의 무슨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잘 검토하면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판단할 만한 어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권익위 등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 않고 그냥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언론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기본적으로 할 일을 안 한 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은 대통령이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그게 포인트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사실 알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 목사가 준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어요. 받았다는 거는 그 명품 100이라는 것도 그렇고. 언제 알았는지도 궁금해. 아니 그거 영상 나온 날에 최소한 알았다고 해도.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알았을 텐데 그러면 결국에 권익위는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대통령의 직무와 그 최 목사가 했던 멘트들과 여사와의 그 당시 관계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는 최소한 지금 판단을 해서 브리핑을 했어야 돼요. 그런 것도 그렇고 어제 나온 뉴스들 중에 사실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이것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딸과 관련한 그 논란도 관련이 있는 게 이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스스로 페이스북에 올렸더만요. 아니 만약에
본인의 이제 딸이 만약이 아니죠. 실제로 본인의 딸이 장학금 받은 게 유죄가 됐거든. 근데 본인의 딸은 공무원이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인가요? 법무부 장관일 때 아니면 뭐 공직자였나? 그때 서울대 교수였나? 그때는 서울대 교수였어요. 서울대 교수였지. 네, 그때 받았을 때. 당시에는. 네. 받았을 당시에는 성적 장학금 받았을 때는 서울대 교수였는데 서울대 교수도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죠. 예, 교육 공무원. 예,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자녀가 성적 장학금을 받은 걸로 유죄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조국 대표는 어떤 것들은 이런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받았다. 근데 권익위의 이 판단은 도대체 뭐냐? 자녀는 유죄고 배우자는 뭐 무죄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공직자라면, 똑같이 만약에 어떤 죄가 있다면 이게 뭐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김주현 민정수석 딸이 대학 3학년 때 김현장 인턴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출신이더만요. 후배야, 우리 김준일 평론가 후배. 예? 그때는 미디어학부는 아니었겠지. 예. 신문방송학과였겠지. 예. 이름 자체도 이제 구리잖아요. 신문방송학과. 미디어학부 뭔가 있어 보이고. 우리 때는 다 신문방송학과였어요. 아, 예. 하여간 근데 이제 김현장 인턴이 미디어학부가 법률사무소에 인턴으로 갔단 말이야. 그것도 학부생이. 그 학부생이 3학년짜리가 뭐 가서 뭐 있겠어? 다 구속하자. 김주현 수석 딸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할 때 김현장 인턴으로 가서 그 다음에 로스쿨에 그 다음에 진학을 한 거죠. 그것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경력이 됐다며요. 그렇죠. 로스쿨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김현장 인턴 같은 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로스쿨을 나와서 로스쿨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이제 되는 과정을 밟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김현장이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취직을 했던 시기에 김현장에 또 김주현 수석이 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부녀가 다 김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김주현 수석은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되고 이랬던 거거든요. 인턴할 때는 또 법무부의 기조실장이었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이었어. 김주현 수석이. 근데 이 정도면은 조국 장관이 만약에 조국 교수가 이 정도 일이 있었으면 사실은 김주현 수석은 뭐 3대를 지금 털고 뭐 지금 딸내미는 김현장에서 뭐 잘리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권인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도 내로남불이지만 특히 김현장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대법관 후보 이거 얘기할 때도 한번 논란이 돼서 그 대법관 후보의 자녀도 김현장 인턴을 그렇게 맥락 없이 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돼가지고 사퇴했거든요. 맞아요. 김주현. 아니 그 대법관 후보 내가 기억이 잘 지금 안 나는데. 이름이. 네. 한 해 갈수록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참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 심해지실 거예요. 한 해. 이제 시작이에요. 네. 기록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게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균용 씨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분인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보도랑 지금 보도랑 종합해갖고 잘 보면은 김현장의 인턴이라는 제도를 이런 식으로 유력 법조인들의 자녀들을 취업을 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악용을 하여서 유력 법조인들을 김현장이 관리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들 의심들을 다 하고 여기서 의심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올 정도면 법조계에서는 다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얘기다 그거는. 그러면 이게 사회 정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정의로운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다 출동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다 뭐 이렇게 다 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맨날 보도가 나와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지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들은 정의롭지가 않거든. 원래 사악하거든. 저는 이제 사악하고 교활한 집단이다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전에 거 저도 기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상민 장관이 이제 변사로 일했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게 또 있네요. 그리고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대법관 후보자가 되니까 그때 이제 김앤장 인턴으로 일한 게 그렇죠. 이제 나타나고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딸이 대학교 3학년 때 그냥 공고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뭐 공고를 보통 내고 경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특채같이 이렇게 인턴을 했다라는 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저도 느끼는데 더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누구는 처벌을 하고 이걸로 털고 그렇죠. 이거를 안 터니까 이게 어디까지 그럼 이거 다 그럼 처벌해야 되나? 막 이제 한번 이렇게 기준이 그렇게 도덕성 기준 이렇게 높아져 버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좀 딜레마가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너무 좀 뻔뻔하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흠결조차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혼식 하는 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결혼식 하는 것 자체가 계급 그 상위 계급이다라는 걸 증명한대요. 요새는 결혼식이 뭐 몇 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드니까 근데 이게 계급 사회가 이미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된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근데 계급 사회 구조가 있어. 그래서 그 위에서 그냥 그들끼리 놀아. 그들끼리 네트워킹을 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평등하게 바꿔볼까에 대한 문제와 개개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를 잡아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할 것인가를 뒤섞어놓고 어떤 정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맹렬하게 비난하고 어떤 정파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냥 모른 척 입을 닫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상위 계층은 위선적이다. 위선적인 인간들이 한 20%가 모여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고 있구나. 그들끼리 해먹겠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20% 너무 많다. 1%. 하기사 김앤장 뭐 그죠. 그러니까 1%야 거기는. 김앤장. 약간 그 평등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면에서 이번에 그 권익위 발표를 보고 제가 판례를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된 공무원이 없느냐. 근데 당연히 판례만 찾아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일반 공무원들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대통령은 아무리 소추가 재직 중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불법성이 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소추당할 수 있는 건데 판례 보면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공무원 와이프나 공무원이 처벌되지 않는 조항이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그 공무원이 대부분 몰랐다고 하거든요.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선례가 잘 없는 건 사실인데 처벌받은 예를 보면 2명이 같이 어떤 기업체에서 항공권을 제공받아서 관광을 간 거예요. 부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배우자가 그 금품을 항공권이라는 걸 받았다는 걸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도 대통령이 당연히 그 동영상을 보고 바로 알았을 텐데 그럼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온 나라 일에 다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넘어간다? 분명히 알았을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도 지금 기록관실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관실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가방이 그거 그 에코백 놓지 말고 말이야 꼭 디올백으로 넣어 이래가지고 이제 디올백에 넣고 에코백은 평소에 이렇게 카메라 찍힐 때 가지고 다니시고 바이바이 플라스틱. 근데 가방이 과연 그 얘기하는 대통령 그 창고에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죠. 사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변명을 한 것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고 끝났으면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믿어줄 수도 있겠는데 물론 속마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줄 수도 있겠는데. 다른 근데 선물 같은 선물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가족이 우리가 쓴 책이요라고 해서 사인까지 해서 준 책은 버렸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받은 선물은 오히려 창고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선물들은 버리고 고가의 명품백은 거기 갈 게 아니라 반납하고 돌려줬거나 뭐 어디 다른 데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가방은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잘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창고에 들어가려면 다 같이 들어가든지 받은 게 다 들어가든지 그렇죠.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뭐 가격의 문제인가요? 책은 싸서 버리고 그 가방은 비싸서 그 창고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그거는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의심이 된다. 가방이 과연 거기 있는 거냐? 의심이 되니까 그러면 확인을 누군가 해봐야죠. 아까 이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도 이 논의 과정에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중단이 돼 검찰이 수사를 안 하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난 이 박근혜 정권 때 특검이 그러면 대통령이 살아있는데 불소추 특권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안 했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검찰은 수사를 하고 권익위도 마찬가지로 불소추 특권이 있든 없든 그거는 지금 나온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실익이 없으니까 안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빼질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그냥 합리적인 추론은 책은 버렸고 에코백은 한남동에 있고 양주는 누군가의 뱃속에 있지 않을까. 에코백 디올백? 디올백은 그 한남동 관저에 있고 그 양주는 누군가의 뱃속에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샤넬 화장품은 다 얼굴에 이미 들어가고 다 썼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최재형 목사가 이제 청탁을 했다라는 걸 본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김창준 미 연방 하원 의원의 이제 그거를 이제 현충원으로 모시는 문제를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보훈부에서 이제 연락이 왔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그 대통령실의 조모 행정관이 연락을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같이 순방도 나갔어요. 지금 여사님이랑 같이 모시고 지금 수사해야 되는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뭐 수사를 지연하려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5박 7일 만에 돌아오긴 하니까 뭐 그렇게 푼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를테면은 국방부 장관 이종석 보내듯이 아예 알박기 하듯이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둔감하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로남불이고 기준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청탁이 있었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뭐 아까 저 얘기했듯이 알선 수재를 뭐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법 적용이 가능한데 그거는 또 아무것도 조사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김건희 씨가 그 여사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습니다. 민망합니다. 그 요새 하는 행동들이나 그동안의 행동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이 에코백 그 드는 사진 우리 있죠?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연출된 사진을 찍고 뭐 대통령실이 제공을 했는지 연합뉴스가 찍어서 돌렸는지 뭐 풀단이 가서 찍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치고. 순방길에 나서면서 에코백을 들고 나와서 비행기를 타는 모습이 찍혔죠, 그죠? 근데 그렇게 에코백을 들고 찍는데 일부 언론은 제가 어제 본 언론 중에서는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는 그 명품백 논란 속 김건희 여사 뭐 이렇게만 한국경제는 그렇게라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이거 에코백 들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어떤 뉘앙스나 어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기사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명품백이라는 말은 없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인터넷판은 없어요. 아예 없고 중앙일보 그렇죠. 매경도 그렇더라고요. 헤드라인에 아예 없이 에코백을 들었다는 걸로 그 패션 감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중앙일보나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신문사 기자들도 대통령만 둔감한 게 아니고 신문사 기자들도 이렇게 뻔뻔하고 둔감한가?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이런 기사 아예 그럼 기사를 쓰지 말든지. 그러니까 조회수를 중심으로 이제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팀이 또 따로 있기는 해요 언론사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둔감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냥 다 모질이들인가 정무적으로 모질이들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백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이라고 딱 적혀 있는 게 그렇더라고요. 작년 7월 달에 한번 나왔었어요. 저 백을. 그랬어요? 작년 7월에 나왔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은 리투아니아 갔다가 거기에서 명품 매장 다녔잖아요. 이렇게 다니니까 갑자기
저 에코백을 들고 나온 거야. 갑자기 그거를 뭐 덮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이제 논란이 된 거지. 그러니까 명품 예. 쇼핑하더니 이제 에코백 그런데 이번에도 또 명품백 받은 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이게 권익위에서 종결을 이렇게 했는데 또 에코백을 들고 나왔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게 덮이겠냐고 비교를 하는 거 아니야. 비교를 사람들이 명품백 종결된 날 에코백 들었다. 모질이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들은 잘했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야. 우리 그렇죠. 에코백으로 한번 덮어봐 이렇게 한 건데 나는 바보들 같다 진짜. 그리고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런 쪽으로 갈 거면은 최소한 정부가 미는 어떤 정책적인 요런 어떤 패키지가 이게 조합이 뭔가 친환경 내지는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으로 가는 와중에 뭐 이런 걸 들었다 뭐 이게 최소한 무슨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유를 시출을 할 거지 않습니까? 석유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럼 갑자기 바이바이 플라스틱 갑자기 왜 나옵니까 여기서? 플라스틱을 석유로 만들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전혀 무슨 어떤 친환경 이런 거랑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동해유전 바이바이 그런 말 아닐까요? 80%의 실패 확률? 플라스틱 서저리의 가능성도 있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메시지가 이게 그래서 이걸 보면 에코백을 가령 들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써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면은 에코백이 핵심이 아니고 메시지가 중심이 되는 정무적 계획이 됐을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땐 차라리 그 설명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에코백에 크게 개식용 반대 이렇게 써 있었으면은 차라리 그러면 아주 김건희 여사가 미는 이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데 전혀 맥락에 안 맞는 상관없는 메시지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지금 쭉 얘기하신 대로 에코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명품백을 안 들고 다니고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는 거예요. 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우리는 명품백 안 들고 다닙니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명품백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잖아요. 기억하세요 명품백. 그러니까 전혀 무슨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세자로 제가 줄여서 아까 이제 모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듣다 보니까 김민아를 빨리 용산으로 보내야 되겠다. 홍보 국정 이런 뭐 저는 홍보수석으로 홍보기획 비서관 전혀 원하지 않고 제발 방송에서 퇴출된 거를 복구만 시켜주세요. 제발 어떻게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잘못했어. 노동당은 이제 노동당. 왜 그런 불행한 생각을 갖고 말이야. 아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자체가 틀려먹었어. 대통령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맨날 헐뜯고 맨날 이렇게 비난하고 옛날처럼 그 안기부에서 고문 안 당하는 걸 다 감사한 줄 아세요? 그 정도로 퇴행하는 건가요? 지금 현 시대에 거기까지 간다고요? 게 지금 다행이야. 우리가 2020년에 스픽스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여기 모여가지고 모질이들 2는 저는 검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들은 모질이들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에서 본인들끼리 야 소환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니까 이씨! 라고 하니까 또 소환도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정의의 구현 뭐라 그랬죠? 본인들을 정의의 수호자? 뭐 공정의 화신? 모질이들 2. 모질이들 2. 그 다음에 모질이들 3 또 있어요. 모질이들 3, 숙명여대 국민대 교수들. 모질이들 3.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들을 다 모질이로 만들어놨어. 권익위 모질이 1. 모질이 1, 검사들 모질이 2, 교수들 모질이 3. 이 검사들은 모질이에서 벗어나려고 뭘 할까요? 근데 기대도 안 해.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이제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만 했어요. 이분은 맨날 말만 하고 있는데 일단 밑에서 움직이지는 않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원석은 약간의 의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9월달에 나가야 되고 검찰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은 내야 되지 않냐 이런 기류를 좀 받아들인 것 같은데
뭐 밑에서 전혀 움직일 지금 상황이 아니고 네. 그거 아니니까 뭐 소환조사 말씀하셨다시피 소환조사 하겠다 익명 관계자 말로 나왔다가 그거 소환 아니다 정해진 바 없다 이게 그거를 반나절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검찰 조직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팀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누군가는 하고 싶을 거예요. 이 디올백이 아니더라도 도이치모터스 팀에서 특히 뭔가 부르고 싶을 겁니다. 부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원석 총장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서 뭔가 하는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대통령실의 시그널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권익위가 저러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디올백 수수 의혹을 조사를 하려면 중간에서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 여사 만남을 일정을 잡은 사람이 있고 유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창준 하원의원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처우를 위해서 보훈부랑 연결시켜준 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 다 대통령실에 있거나 김건희 여사 주변 사람들이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해외 순방을 갔잖아요. 검찰은 지금 이 언론 보도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거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오늘 부를까 내일 부를까 막 이런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저 예. 그 지지난주의 보도나 이런 거 흐름을 그렇죠. 보면은 예.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5일이다 일주일이다 이렇게 갔다 오는 해외 순방이라고 해도 예. 당장 요 밑에 사람들부터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을 다 껴안고서는 해외 순방 갔다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뭐예요? 아, 안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볼 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물밑으로 우리 김주현 민정수석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이원석 총장에게 했겠어요. 원서가 너 몇 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어디 예의 없이 여기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혼나요. 이원석 총장 혼나는 겁니다 지금. 혼나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이게 모질이라고 얘기하신 게 이 들어맞는 게 뭐냐면은 이럴수록 더 특검이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 디올백도 권익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사실관계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냥 덮었어요. 뭐 규정이 없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디올백 사건 어떻게 된 건지 뭐 이거를 불기소를 하든 뭐 아니면 뭘 하든 간에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그 기소를 하든 불기소 처분을 하든 간에 김건희 여사가 내놓은 진술서가 지금 언론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앞부분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그렇죠. 예.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가 그 연도별로가 다 나와야 되는데 1, 2기, 2기, 3기, 4기, 5기 중에서 1기까지밖에 진술이 없는데 뭘 할래도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이 뭘 해야지 이게 뭘 하든가 뭐 수사를 하든가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특검밖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런 진척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고도의 안티들이 아닐까 혹시? 그러니까 아까 에코백 든 것처럼 백에 너무 주목이 돼서 명품백이 생각이 나요. 그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은 저 같으면은 바람을 빼는 전략을 쓸 것 같은데 네. 사실관계는 이렇고 저렇고 이제 본인이 떳떳하다면 해명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규명을 하면 근데 되는 이게 건데.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정상적인 행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 경력도 조작한 거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이상한 그 논문들도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그냥 특검만 막으면 된다. 그리고 특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재명 계속 때리면 된다. 사법부는 내 편이다. 그리고 검찰은 확실한 우군이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면 집권 여당 플러스 검사들 일부만 가지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 실제로 그래. 슬프게도 실제로 그래. 이번에도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저는 최상병 특검이 성공한다면 김건희 특검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집권 여당은 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최상병 특검도 192표라고 하지만 8표는 좌우지간 어디서 끌어와야 되잖아. 재의결하려면. 근데 지난번 보니까 그냥 보이콧 해버리고 지금 상임위도 보이콧 하고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특검도 너희들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민주당이 일방 독주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방 독주할 거야. 그냥 이렇게 가자. 3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흐름이 네. 딱 남은 3년 2조 심판론 원툴로 돌파한다 이런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 맞아. 예.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네. 경쟁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이 많습니다만 제일 유력한 건 어쨌든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 주변 내부에서의 약간의 조그만한 기대는 야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면 대통령이랑 그동안 지난번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의 이제 뭐 이름으로 안 부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로 그런 뭐 지난번에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막 뭐 쌍욕을 하고 그랬다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 분위기니까는 뭐가 그래도 대통령한테 할 말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 뭐 이런 분위기가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그 메시지들이 예. 헌법 84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얘기하면서 과연 이 불소추 특권은 이게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 즉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전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이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에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게 유죄가 나온다면 직을 상실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요거를 막 얘기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계산이 있는 거냐면은 지금 보수 쪽에서 막 하는 얘기가 왜 민주당에서 자꾸 탄핵 얘기를 할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최종 판결이 나오면 예를 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아예 대선 일정을 앞으로 확 당기려는 거다.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탄핵은 저러한 정치적 목적과 맥락이 있는 거야. 이 주장을 막 하는데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런 주장이. 그렇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헌법 84조 얘기를 하면서 이 주장에 지금 편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대놓고 써버렸어요. 네. 탄핵을 해도 민주당이 탄핵을 해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그래도 선거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탄핵 막겠다는 거거든요. 탄핵을 막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금 나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면 애초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기대했던 한동훈 윤석열 대립관계로 인한 당정관계의 정립 이런 게 아니라 안 돼. 지금 한동훈은 자기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윤석열 지지 세력에 대해서 자기가 전당대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포용 모드로 지금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 그 포용 모드로 돌아서는 것이 이재명 공격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거지. 그러면 요 네. 다음 국면에서 네.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등등등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일 거냐.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포지션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 자기가 총선 때 2조 심판을 해가지고 망했다느니 뭐냐는 평가를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편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2조 심판원 하나로 밀고 간다. 이런 모드로 아마 이후까지 쭉 가겠죠. 최고의 공격수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사실 방어를 해야 되는, 국무위원은 방어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도 최고의 오히려 공격수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동훈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얻으려고 할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특수부에서 하던 대로 그냥 밀어붙여. 공격을 하면 돼.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동훈이 그만 네. 미워해도 되겠어.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난 그만 미워할 예. 거야.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거에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구인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외계인 오면은 단결하듯이 이제 이재명을 그렇지. 외계인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그렇지. 이제 뭐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윤한 공멸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은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켜주고, 그러면은 윤석열은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냥 적절한 휴전,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그렇죠. 이제 전선 뭐 이런 거가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러니까 한동훈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대선을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길 수 있을까? 윤석열하고 같이 아니, 손잡고 갔을 때? 아니, 모르는 거지. 지난번에 탄핵 정국 때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 문재인 심상정이 합쳐서 얻은 표가 48%. 홍준표와 유승민, 그다음에 누구였죠? 한 사람 더 안철수. 세 사람이 합쳐서 얻은 표가 52%예요. 탄핵 정국 때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표를 다 안철수 표를 예를 들면 전부 다 이제 보수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예. 뭐 이제 좀 다른 그렇지, 그렇지. 같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지금 또 유권자 지형이 바뀌었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좀 이제 길어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 옛날에 이제 뇌구조 같은 거 그리잖아요. 예. 사람 이게 재미로 이렇게 그리잖아. 예. 그러면 얘는 뭐 배고픔, 뭐 그렇죠. 이를테면 뭐 이런 거 막 있잖아. 예. 한동훈의 뇌구조가 되게 궁금하더라고. 예.
해외 직구 금지 반대 이게 한쪽에 있고 대권 도전 이렇게 써 있지 않을까요? 제일 헌법 큰 게 대권 84조 도전. 제일 큰 게 대통령일 거예요. 대통령. 근데 여기서 윤석열 짜증나. 아까 그 한동훈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이 검찰인 것 같습니다. 검찰. 근데 그러면 수사를 검찰이 가열차게 해서 뭔가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낸다라는 게 그게 성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가 1심에서 났고 그리고 그러면 검찰이 충실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는 거기서 중요한 고리가 공모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머지 재판 총 진행되는 게 4가지잖아요. 4가지인데 이게 제일 지금 뇌관으로 떠올랐는데. 핫하죠. 근데 공모를 이화영 부지사는 나는 그런 거 보고한 적 없고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계속 부인을 본범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를 검찰이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가 좀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물론 구체적인 수사권, 지시권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럼 검찰이 이 고리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뭐 기소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또 쭉 그렇죠. 밀어붙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이제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 같으면은 돈을 받은 놈, 준 놈, 놈은 좀 그렇죠. 방송에서 그래도 여기서 받은 분, 준 분을 이렇게 아까는 모질이 뭐 그런가요? 그러면은 모질이 귀엽잖아. 그러면 돈을 귀여워. 준 녀석, 받은 녀석을 데려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 준 녀석 이렇게 얘기해서 받은 녀석 그거 마저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있단 말이에요.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쌍방울그룹한테 받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어갖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 진술을 받기도 어렵고 북한의 뭐 검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조선노동당사를 뭐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진술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진술을 만약에 잘 맞출 수 있다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그리는 사건의 얼개가 맞춰지는 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굉장히 무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유인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처럼 저런 메시지를 정치권에서 막 낸다고 하면은 그 굉장히 기세등등해가지고 그런 무리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판결문을 비공개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큰 쟁점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그 판결문이 정상적으로는 공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재판이 다 끝났는데 1심 재판이 끝났는데 그거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 한 300페이지 공개를 하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논리 모순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어떤 진술은 무죄고 어떤 진술은 유죄란 말이죠. 500만 달러는 무죄, 한 230만 달러는 유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 어떤 확증으로 당신은 이런 판단을 했느냐라고 따져 물으면 언론이 따져 물으면 그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실관계는 이런 이제 총 800만 달러인데 그 중에서 그렇죠. 500만하고 300만 원을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500만 달러 중에서 법원이 유죄라고 인정한 거는 164만 달러. 그리고 300만 달러 중에서는 230만 달러. 그 중에서 200만 달러가 북으로 전달됐다.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쌍방울 임직원들이 현금을 들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요거는 이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으로 전달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것까지는 거의 팩트인 것 같아. 팩트인 것 같아. 북한에 전달한 거는 팩트인 것 같아. 근데 왜 전달했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이화영은 어쨌든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원래 높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는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있었는데 뇌물 있잖아. 뇌물이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검찰이 12년을 구형을 했고 그게 이제 8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뇌물하고 요게 대북송고하고 같이 엮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뇌물만으로도 이거는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게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화영이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하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느냐는 완전 다른 영역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쌍방울에서는 17차례 보고를 했다라고 그건 쌍방울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7차례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거는 이화영은 아니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 진술에
일관성, 신빙성을 이제 어느 손에 들어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잠깐 그 엑스지오 관련해서 엑스지오는 계속 이렇게 산업부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체납이 있는 걸 몰랐다. 그거는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뭐 4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3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 산업부가 원래 제가 꽤 많이 취재를 해봐서 일을 좀 잘하는 곳이거든요. 산업부 일 잘하죠. 네, 부처 중에서 일을 좀 잘하는 곳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일 처리를 하나? 아니 이게 몰랐던 게 왜 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몰라 체납 사실도 몰랐고 뭐. 네. 뭐 서로 뭐 자문해줬다는 사람이 뭐 논문에 같이 이름 올린 것도 몰랐고. 기본적으로는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석유공사가 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시점에는 산자부가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중요한 거는 이 석유 시추와 무슨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잘 준비가 돼 왔고 산자부 수준에서 잘 챙겨왔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면 심지어 산자부 장관이 같이 그날 국정 브리핑이요? 네. 국정 브리핑을 같이 한 거잖아요. 네. 유기적으로 잘 돌아간 거면은 대통령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모를 수가 없는 네. 일이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 같으면 산자부가 모를 수도 있어요. 일상적으로 그렇지.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석유공사에서 뭐 예를 들면은 다이소에 가가지고 무슨 뭐 연필을 몇 개 샀는지 그런 거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걸 모르는 것 비슷한 얘기면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하는 사안을 중간에 산자부가 다 챙기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모른다라고 하는 거 뒤집어 얘기하면 다 급조된 거예요. 이건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의심되는 게 4개인 줄 알았는데 3개여갖고 미안합니다잖아요. 예. 이게 저는 특히 이 부분이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왜냐하면 이 애초에 경쟁 입찰 붙였다라고 할 때 모든 업체들 뭐 와가지고 모두 하세요가 아니고 처음에 4군데를 찍어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경쟁 입찰 붙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4군데를 찍어서 경쟁 입찰 붙였는데 이게 왜 틀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는 그 3개 업체 중에 예. 가장 그래도 말이 되는 데가 엑스지오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2개 업체는 왜 지금 그러면은 이 입찰에서 탈락했습니까? 물어보면은 한 군데는 뭐 저기 전문가도 없고요. 예. 또 한 군데는 뭐 이거 실체도 불분명하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엑스지오가 전문성도 있고 요 아주 저 잘된 회사라고 봤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업체만 그나마 그래도 개인 주택에 사무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업체만 다른 데는 뭐 지하 벙커에 있거나 무슨 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네. 엑스지오가 엄청나게 부실한 회사처럼 지금 비춰지는데 세금도 230만 원이나 안 내고 말이죠. 네. 무려 230만 원을 세금을 안 내는 회사인데 네. 그러면은 그 중에 제일 난 데가 엑스지오라고 하는 얘기를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게 어쨌든 경쟁 입찰의 전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3개 업체는 어쨌든 간에 착오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3개 업체는 그 전 단계에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허접한 데만 선정을 했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나라의 모질이들이 늘어났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모질이들이 급증했는데. 근데 그 전에는 우드사이드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큰 업체야. 그 전에는. 합리적으로 이거를 네. 추론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팩트는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고 추론은 추론대로 말씀드리니까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1954년에 설립된 회사고 예. 매출액이 2022년 기준으로 168억 달러, 23조 원이에요. 그리고 고용 인원이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5천 명. 그리고 엑스지오는 2017년에 생겼고 미국 공시 사이트에 보면은 연평균 매출이 27,000달러, 한 3,50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예. 갑자기 지난해만 호구를 하나 잡았는지 530만 달러, 70억이 됐어. 그 호구가 대한민국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인 것 같아. 인 것 같아. 예. 그리고 이게 고용 인원은 1+3.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한 명이 있다가 필요할 때만 3명, 이제 5,000명 돼서 4명이란 그렇죠.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해야 돼. 제가 보도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석유공사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아브레오 박사가 그날 기자회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산업부도 유망 구조를 얘네가 아브레오가 발견을 했고 우드사이드는 발견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탄화수소 얘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죠. 탄화수소를 발견을 못한 거는 아쉽지만은 네. 어쨌든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4년에 우드사이드하고 석유공사하고 합작을 하면서 이렇게 적혔어요. 보도자료에. 예. 복수의 탄화수소 부존을 가리키는 현상이 확인되어 내년 2번째 심해 시추 작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아, 우드사이드는 탄화수소를 발견했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 탄화수소 부존을 가리키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탄화수소를 발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아브레오는 탄화수도 못 발견했다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2014년에 우드사이드는 발견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6-1관구에 가스 부종 가능성이 농후한 구조를 발견함. 이게 유망 구조거든. 이미 2014년에도 발견을 했고 2019년에 이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중단됐다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또 해요.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대규모 유전 및 가스전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심해 퇴적층 존재를 확인함. 이게 유망구. 그래서 대규모 심해 유망 구조를 발견하여 탐사 자원 평가를 완료해가지고 2019년부터 하다가 2023년에 쫑 나고 나간 거예요, 우드사이드가. 자, 그러면 석유공사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는 이미 15년 동안 여기를 팠어. 그래서 6-1관구는 25번이나 뚫었어, 이미. 그렇죠. 그런데 올해 예산은 이미 600억 원이 배정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거를 만약에 계속 하지 않으면은 이 예산이 날아가고 한 번 예산이 없어지면은 그렇죠. 다음에 추가해서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되지. 그러면 어디는 무조건 여기에는 유망하다라는 애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합리적인 추론은 뭐냐면은 얘들은 예산을 계속 파야 되니까 무조건 그렇지.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붙잡은 거야. 그래서 컨설팅 업체 한 명 있는 이 컨설팅 업체 붙잡아가지고 야 여기 유명하다고 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유명하다고 하면 되니까 그렇지. 얘들은. 그리고 70억 먹고 얘들은 이제 갑자기 200만 원 체납해가지고 2023년 2월까지 법인 자격도 박탈 된 애를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얘를 붙잡아다가 유망하다고 이제 컨설팅 받은 다음에 그래서 이들은 산업부 장관이 이제 자 올해 이제 업무보고로 자 뭐 우리 석유도 계속 팔 겁니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석유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 사달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이 추정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요거에 하나 조금 덧붙이면은 지금 우드사이드하고 액트지오를 사실은 근데 이 두 회를 동년에 놓을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이 달라요. 그냥 우드사이드가 한 거는 교관권 50%를 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액트지오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해결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도 맞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우드사이드가 하다가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석유공사는 돈이 없어요. 돈이 매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추가로 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지금 남은 돈이 없대요. 100억 원인가 밖에 없대요. 그것도 정부랑 석유공사랑 합쳐서 100억 원인가 밖에 없대요. 현금이. 그러니까 이거 시출을 하려면 한 방에 1000억 이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남은 돈 100억이어가지고 12월 달에나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100억에 해당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계약금만 지불하는 거구나. 그렇죠. 100억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국민 세금으로 그건 내년 예산에서 조금 불려보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개발을 못해서 우드사이드 같은 데를 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개발하자. 그렇죠. 근데 집에 갔잖아요, 우드사이드가. 집에 갔기 때문에 혼자 개발할 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앞으로 못하게 생겼는데 요걸 말이 되게 제2의 우드사이드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누가 와서 여기가 유망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누가 와야겠는데 아주 적임자가 있어? 누구요? 아브레오요? 그래갖고 이게 이상한 회사인데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얘기를 해준 거고 제가 이제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제2의 우드사이드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어제도 산자부 2차관이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지금 유수의 해외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데려와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개발을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의 유수의 그 석유 회사나 이런 데가 참조할 만한 그 금융 회사나 이런 데서 내는 보고서에는 S&P나 이런 데서 내는 거는 희망과 꿈일 뿐이다. 평가가 아주 안 좋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딱 한 군데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좋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게 희망이 있다. 왠지 아십니까? 아브레오가 히딩크를 닮았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고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메리츠 증권인가 뭐 그런 쪽에서 그랬던 것 같아. 이런 또 한 명의 천공의 제자인가? 또 한 명의 그 모질이라고요? 또 한 명의 어떤 분이 탄생을 한 것 같다. 근데 이게 그러면 석유공사가 이 사건에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인 건데 이게 공사의 그렇죠. 존속.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그게 약간 근거가 있는 게 보면 석유공사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상상 이상으로. 재무 구조가 안 좋죠. 관련 예산이 뭐 600억 원을 매년 받아왔지만 1년에 지금
지금 이자만 4천억 원을 부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오에 보면은,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작년에 자산 총계가 석유공사가 18조 2,294억 원인데 부채 총계가 19조 5,781억 원. 그러니까 빚이 자산보다 1조 이상이 더 많아요. 1조 3,488억 원이 지금 부채인 상황이에요. 이미 자본 잠식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에 이미 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고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사실은 석탄 공사 없어지듯이 그렇죠. 없어지게 생겼어요. 네. 2020년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다고 많이 알려졌지만 이 적자 상태가 생긴 건 2010년이에요. 게다가 탄소 중립도 한다 그러지.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 때네. 그렇죠. 예. 자원외교. 하베스트 건으로 굉장히 그렇죠. 크게 적자를 보고 원래는 부채가 한 3조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고 맞습니다. 개발하느라고. 네.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 때 빚이 20조 정도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 상태로 지금 14년을 버텨온 회사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막 좋아졌으면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했을까? 물론 이게 이슈 전환도 있고 막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다음에 석유공사 사장이 누가 가는지를 한번 봤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바꿔야 돼요, 석유공사 사장을. 이분이 그 지난번에 총선 전에 막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기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꾸고 홀딩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공신들에게 이 수고하신 분들에게 많이 나눠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석유공사거든요. 원래는 잘 됐으면은 훌륭한 사람이 갔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생각하기에 근데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뉴스포스에서 또 단독 기사를 요즘 이 동해 유전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데 동해가 가망 없다라고 해서 철수했던 우드사이드는 아프리카 세네갈 있죠.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첫 심해 유전을 발견을 해서 세네갈 쪽에서는 첫 심해 유전 잭팟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예, 거기는 유능하네. 유전의 장래성이 없다. 근데 우리가 요것도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영어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러 단어 중에 우리 한국말로는 다 가능성이나 확률적으로 잠재적으로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어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다 그런 단어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막대한 양의 그리고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아브레우는 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아브레우는 20%의 확률과 80%의 실패 확률을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두 단어를 썼는데 프로스펙티브와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단어들로는 융자를 안 준답니다. 융자를 안 주고 이거는 제가 그냥 영문법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업부 고시에 나와 있더라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나와 있어요. 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에 단어가 나와 있냐? 단어가 융자를 줄 수 있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possible, probable, 그 다음에 proved. possible, probable, proved 해가지고 이 세 단어만 시추를 해보고 이게 지금 시추 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프로스펙티브하고 포텐셜밖에 없어요. 요때는 은행이나 민간업체 있잖아요. 우드사이드 같이 큰 회사들에서 야 석유공사 너희들 돈 없어? 우리랑 같이 해보자. 아니면 우리가 맥쿼리 은행 데리고 올게. 같이 해보자라고 할 때 야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도 여러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를 한국 정부가 그렇게 넉넉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 단어로 구분을 해놓은 거야. 영어의 세 단어로. 그게 1단계가 possible, 2단계가 probable, 3단계가 proved. 증명이 이미 돼버렸다.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 90% 이상 확실하다가 proved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레우는 이 세 단어를 절대 안 썼어요. 왜냐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학자잖아 그래도. 그래도 라이스 대학 나온 라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논문도 있어요. 예, 절대 이 단어를 안 씁니다. 그리고 포텐셜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이 뭐 유지 논문 이런 논문이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텐셜이라고만 하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 책임 안 지는 거지. 잠재적으로 그 있어. 가능성이 있어. 이 말만 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 지금 산업부 고시에 버금가는 말을 해버린 거지. 야, 막대한 양이 국내 전문가가 검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검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자나 언론이 듣기는 대통령 말을 더 믿지 아브레우 말을 더 믿겠습니까? 아무리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본인의 공신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초를 친 거예요, 대통령이. 굉장히 과장하고 부풀린 겁니다. 근데 본인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는데 산업부의 고시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거든요. 아브레우 말로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민주당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올해 지금 국내 석유 시출을 하는 예산은 698억 원밖에 그렇죠. 배정이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다 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추가 경정을 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팔려면은. 그렇죠. 왜냐하면 심해를 뚫으려면 지금 1,000억 원에서 1,300억 원 든다 하나에. 네. 그러면은 5개 뚫으면 5,000억에서 8,000억, 7,500억 뭐 이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가 심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는 외국의 유력 회사가 조인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돈을 안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부 고시대로 하자고. 그냥 산업부 고시대로. 이거를 지금 무망하다고 그냥 무조건 돈을 다 태워? 한 끝에 뭐 그거 있잖아. 그렇죠. 영화 타짜에 한 끝에 뭐 10억을 태워? 이게 뭐 무슨 상황이에요? 3년 동안 계속 파보는 거지. 와. 예. 그래서 뭐 몇천 원이 들든 몇 조가 들든 계속 파고. 정확하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건데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국회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지. 그리고 정부가 와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럴 권한은 있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국회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정치본색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